2026년 사회복지사 1급 합격을 위해 열공하고 계시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꼭 나오는 기출문장으로 구성한 요약집 꽃기호 저자 김유경입니다. 자, 이 꽃기호와 함께 여러분들 2026년 합격을 같이 기원하면서 각 과목에 대한 빠른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총 25문항의 구성을 일단 보시면 첫 번째는 인간 발달에 대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달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총 11명 내지는 12명의 학자들의 이론에서 대략 한 12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태체계 이론 혹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태체계 관점 혹은 사회체계 이론 혹은 생태학 이론 등 혹은 뭐 환경 속의 인간 관점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내용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한 5문제 혹은 많으면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11명 내지는 12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11명까지는 보통 이제 심리이론 쪽으로 분류가 되는 11명의 이론가들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브롬펜브레너라고 해서 생태체계 관점 혹은 생태학 이론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그분까지를 포함을 하면 학자 이름이 12명이 되는 거고요. 이분을 생태체계 이론으로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11명의 이론가들의 이론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브롬펜브레너의 이론적인 개념을 포함해서 많으면 6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태내기라고도 하고 태악이라고도 얘기하죠. 거기서 이제 노년기까지를 총 8단계로 구분을 해서 각 단계당 평균 한 문제씩, 그러니까 기본 8문제죠. 8문제에서 종합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8문제에서 한 9문제 정도가 생애 주기 쪽, 요걸 생애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이론들하고 생태체계 관점을 잘 정리를 하셔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행사 시험 문제에서도 비중이 높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2교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생태체계 관점의 개념과 관점을 물어보는 거의 비슷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2교시 실천론에서 또 브롬펜브레너의 개념이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심리 이론들 중 정신 분석 이론이라든지 혹은 행동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교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정신 역동 모델, 행동 수정 모델이나 인지 행동 모델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 파트는 다른 과목에서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간 발달 쪽에서 2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건 인간 발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일단 2개 정도는 된다라고 보세요. 자, 태아기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되는 순간부터 노년기까지 이르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멈추는 일 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변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 상승하는 변화뿐만 아니라 하강하는 변화, 그 다음에 세세하게 분화되는 것, 그것이 또 다르게 통합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변화를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멈춤없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예요.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이 모든 선지들의 이렇게 출제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요약집을 보셔도 모든 선지별로 출제 정보를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요약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직관적으로
여기가 넓이가 넓네. 그러면 여기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나 보다. 그 중에서도 이쪽이 출제 정보가 많네.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애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도 시간이 없을 때 너무 많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일단 출제 정보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기본을 잡고 그 다음에 걔보다 조금 적지만 나온 적이 있는 것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순서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방향도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순서로 일정한 방향으로 발달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발달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순서라고 하는 건 태아기, 그 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이런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사람이 있으면 기본으로 손, 다리 있잖아요. 이 중심에서부터 말초로, 그 다음에 위 쪽에서 아래로,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버둥버둥 전체에서 세부적인 활동, 부분적인 활동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방향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발달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와 방향은 일정하다.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속도가 일정한 것은 아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때가 있고 또 더디게 성장하는 때가 있고 아예 성장이 더 이상 멈추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키나 몸무게가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때가 있어서 기본으로 속도는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유전의 영향도 받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도 받다라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유전도 환경도 중요한 거지 환경이 더 중요해 유전만 중요해 이런 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치 않아요. 근데 언어 발달이 특히 속도가 되게 빠르게 발달하는 때가 있고 신체 발달이 되게 빠르게 발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결정적 시기, 그때는 아주 적은 투자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발달의 각 영역, 심리 발달, 사회성 발달, 성적인 발달, 도덕성 발달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과 유사 용어가 있습니다. 아까 성장 얘기했는데요. 성장은 발달은 굉장히 모든 변화를 포괄을 하는데 성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체적인 걸 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달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걸 포괄을 하지만 성장은 그 중에서도 양적인 거. 그 다음에 발달은 성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승뿐만 아니라 하강을 포함을 하지만 얘는 주로 상승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사람의 키가 끊임없이 상승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장은 멈추지만 발달은 평생 동안 멈추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유전과 환경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선천적인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변화를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 환경 혹은 경험 혹은 훈련을 통해 행동이 주로 변화하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 바로 발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달이 왜 사회복지 실천에 중요한가? 요거 읽어보시면은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주로 여기서는요 오답 찾기 문제가 나와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유전이 더 중요함을 알게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획일적으로 변화하는 정형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환경이 똑같으면 다 똑같이 발달하는 획일적이다, 똑같다, 그 다음에 정형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혹은 개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식의 오답이 주로 많이 나온다는 것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주 소수적인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신 역동 이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11명의 이론가들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계열을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정신 내면에 있다라고 보는 이론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이론들을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그 다음에 에릭슨과 요 네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정신 역동 이론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프로이트 외에는 다 이응으로 시작해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이론가들로 이응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응으로 시작하면 정신 역동 이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피읍과 이응 이렇게 외우시든지 아니면 여기 암기 팁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응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이게 웃기거나 아주 희괴하거나 막 너무 좀 상스럽거나 이래야 외워집니다. 프로이트 융, 아들러, 프로이트, 에릭슨, 융은 정신역동 이론가다라고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측정도 관찰도 증명도 할 수 없어서 과학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자. 이것을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하는 네 사람은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반두라 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인지가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걸 얘기했던 게 이제 스위스 학자 피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라고 인지의 영역 중에서도 도덕적 판단의 영역의 발달을 이야기했던 콜버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간이 정신만, 행동만, 인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괄한 전체지 않는가. 그러니까 부분적인 정신이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간 자체에 초점을 두자, 휴먼 자체에 초점을 두자,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요게 이제 메슬로우하고 로저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총 11명의 이론가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시험 문제는 예를 들어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프로이트 이론 혹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학자의 이름을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정신분석 이론은요, 기본으로 프로이트 자체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정신질환자가 이 증상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증상이 왜 일어났는가,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의 원인을 과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습니다. 정신 깊은 곳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신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증상의 핵심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정신결정론 혹은 정신 중에서도 정신세계가 크게 이제 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과 그 다음에 의식 직전에 있는 전의식,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나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정신세계 중에서도 가장 넓은 영역인 무의식이 인간의 증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식적 결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키워드를 보면 과거 중요시한다, 그 다음에 정신결정, 무의식적인 결정, 그 다음에 무의식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증상을 이해하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어떤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 원인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잘 몰라요. 이걸 비합리적인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전의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의식, 전의식, 무의식만으로 정신을 이해하는 게 그닥 역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치고받고 싸우는 내 안에 서로 다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만, 자신의 쾌락만 따르는 무의식에 살고 있는 존재, 나를 원초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할 거야 이런 것만 따지는 거고요. 반대편으로 자,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혼날 때 이걸 하면 안 되지 해서 사회적인 옳고 그름 혹은 규칙,
기준 이런 것들이 내면화된 나 이것을 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얘는 도덕을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은 갈등, 역동적인 세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을 중재하는 혹은 조정하는, 집행하는, 중재하는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게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현실적으로 이 원초와의 욕망이, 쾌락이 이 초자의 꾸지람을 받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자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원초아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자아와 초자아가 발달을 하게 되는가, 이것을 성격의 구조가 어떻게 해서 확립되게 되는가를 심리성적인 발달 단계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거를 청소년기까지만입니다. 전생애가 아니고요. 청소년기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 암기 팁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구함 남자쌤. 우리 학교에 여선생님이 너무 없어서 남자쌤 구합니다. 구함 남자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초기 이 3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구강기에서는 엄마 젖을 떼는 과정에서 나는 엄마를 원하는데 엄마가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최초의 갈등을 경험한다.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에너지,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리비도가 학문기에는 학문 부위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너무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아이가 학문 보유적이거나 학문 폭발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고착적인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기는요, 내가 배설물을 막 꺼내놓거나 아니면 그거를 막 보유하는 데서 아이들이 쾌락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너무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 거기서 얻는 어떤 성적인 쾌락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거와 유사한 어떤 욕망들을 자꾸 표출을 하게 되는, 그래서 뭘 자꾸 쥐려고 하는 보유적인 성격, 그 다음에 뭘 자꾸 내지르려고 하는, 그래서 뭐 되게 어수선하거나 과소비를 엄청 많이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성격들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는 아이가 만 3세에서 5세 혹은 6세 정도의 시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유아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는 남자는 엄마 좋아 아빠 미워, 이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나의 동성 부모인 아빠가 미운데 나의 미움을 아빠가 알면 내 남근을 거세해 버릴까 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여자아이들은 아빠 좋아 엄마 미워, 이걸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나를 거세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게 뭐죠? 남자아이 기준으로 아빠가 나에게 복수할까 봐. 그래서 아빠, 즉 나의 동성 부모가 나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방어 기제들 중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사람과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현상을 방어 기제 중에 동일시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 남자아이는 아빠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잠복기 생식기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기법 나오는데요. 이건 실천기술론에서 정신분석 모델 혹은 정신역동 모델에서 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무의식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걸 자유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타 등등 얘네들은 다 실천기술론에서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영양 보시면 무의식,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통찰, 그 다음에 어린 시절, 방어 기제, 혹은 본능, 혹은 원초의 욕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걸 인식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론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에서 1920년대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진단주의 학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주의에 프로이트 이론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실천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요. 실천기술론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안과 방어기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거세불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불안을 다루기 위한 자아의 무의식적인 기제를 자아의 방어기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방어기제는 자아가
무의식적으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느끼는 불안에는 현실적인 위협이 있어서 느끼는 거 뭐 되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원초와의 욕망이 드글거려가지고 이 원초와가 허튼 짓을 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막 참으려고 했는데 막 헐크처럼 정말 공격적이거나 막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서 사고를 칠까봐 두려운 건 신경질적 불안이에요. 근데 도덕적 불안은 내가 나에게 혼날까봐 나에게 강력한 초자아가 있어서 내가 조금만 허튼 짓을 해도 초자아에게 엄청나게 혼날까봐 두려운 걸 도덕적 불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불안은 초자에게 혼날까봐 불안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자아가예요. 자아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무엇에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방어기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어기제 유형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방어기제 유형들은 뭐 50가지가 넘습니다만, 자, 최근 우리가 2011년도부터 15개년 동안 우리 집에 나온 것만 제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실제 자신을 갈등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무의식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을 한다 안 한다?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올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사가 있는데요. 투사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거야. 내가 성적인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적인 욕망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남 탓을 하는 요런 패턴을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시험을 못 본 게 아니라 교수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투사입니다. 자, 전치는요. 실제 마음의 대상을 조금 더 만만한 대상에게 바꿔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로는 공격성의 대상이 나의 선생님이거나 나의 부모이거나 나의 직장 상사일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그 사람에게 직접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한테 혼나고 동생한테 짜증을 내거나 상사한테 깨지고 부하 직원한테 짜증을 내는 이런 형태가 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동 형성은요. 진짜 자신의 본심과 반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미워할 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고 A라는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이거 반동 형성입니다. 자, 합리화는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회사에 부르겠어도 뭐 그냥 심심풀이로 본 거지 꼭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괜찮아. 이런 거 합리화입니다. 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영역에서 마이너스 되는 걸 다른 영역에서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공부 못한 걸 내 자녀에게서 성공을 자꾸 바래서 얘는 해내도록 하려고 하는 거 보상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키는 작지만 이거는 또 잘해. 그 다음에 내가 공부는 못하지만 이거는 잘해. 이런 것들은 다 보상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환이에요. 자, 얘는 신체 증상으로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환과 신체와의 차이는요. 예를 들자면 전환은요.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계. 그러니까 수의근계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었던 예를 들어 평소에 우리는 감각기관 눈으로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수의근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었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갈등이 너무 심해서 눈이 안 보여, 귀가 안 들려, 맛을 못 봐, 뜨거운 걸 못 느껴, 손이 안 움직여, 발이 안 움직여. 요거 다 전환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면 이걸 신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 소름이 돋는다든지 예를 들어 소화불량에 시달린다든지 계속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체화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은 엄연한 현실을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럴 리 없어가 어떤 경우죠? 내 가족이 오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아이가
학교에서 학폭 가해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옆집 누군가를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고 할 때 우리 강아지가 그럴 리 없어요. 이거 다 부정에 해당합니다. 퇴행은요. 내가 이미 발달 단계를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불안할 때 이미 이게 지나온 발달 단계로 후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대소변 못 가리던 때를 이미 지나왔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가 다시 대소변을 못 가리는 이런 건 퇴행입니다. 어린 시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른이 돼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래도 편안했던 어린 시절과 같은 어릿광을 부리는 것도 퇴행입니다. 동일신 아까 얘기했어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undoing, 우리가 이제 실행 취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병 주고 약 주고 스타일이에요.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를 지우개로 지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아내를 구타하고 그 다음날 막 아내한테 되게 잘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뭐 동생을 한번 때리고 동생이 막 우니까 언니가 막 동생을 안아준다거나 이런 건 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기억과 그때의 감정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의식을 해요. 근데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의식을 못해요. 즉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감정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아예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만 하고 감정은 못 느끼는 상태를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우리 에릭슨 하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애심 혹은 애자예요. 자, 그리고 핵심 이 개념이 점성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암기팁에서 애심이의 정성, 애자의 정성해서 에릭슨 나오면 심 혹은 자 나와야 되고요. 점성 원리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의 타이틀을 물어보는 선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프로이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왜 그러는가를 얘기할 때 무의식 속의 원초의 본능 혹은 쾌락, 욕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원초화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원초화가 아니라 기본으로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자아 심리 이론은요. 자아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에릭슨은 사회적인 환경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기본으로 성격 발달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프로이드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점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은 예정된 단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태어나면 언제쯤이면 걷고 언제쯤이면 2차 성징이 나오고 언제쯤이면 또 폐경이 오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도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예정된 삶의 단계를 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어떻게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점 자기 인생을 완성해 간다 해서 점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단계 혹은 기본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최적의 시기, 결정적 시기가 있고 예정된 계획대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발달은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점성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에릭슨하고 융은요. 우리가 이제 앞에 프로이트 애용해서 프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애용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요. 일단 프로이트는요. 그러니까 구함 남자쌤까지 생식기까지가 전생의 발달이 아니라 이게 청소년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만 5단계로 발달을 얘기했는데요. 이 에릭슨하고 융은요. 전생의 발달을 얘기해요. 전생의 발달을. 그래서 생애주기, 노년기까지의 전생의 발달에 대한 뭔가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 아들러는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러는 낳습니다. 들러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이제 전생의 단계로 총 8단계까지 노년기까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독 문제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애주기 쪽 태내기부터 노년기까지 해서 대략 한 8문제, 9문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또 단계별로 에릭슨의 이 얘기가 나오게 돼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암기 팁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이 암기 팁들을 이용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요 앞글자 신, 자, 주, 근, 자, 친,
생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만이 팁 방법입니다. 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신뢰의 반대 불신입니다. 자, 자율과 수치 의심이에요. 그래서 자수, 우리 아가씨 자수, 너무 섬세해, 자수의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수치와 의심이고요. 이 의가 바로 연결이 돼서 의지로 의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심리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을 하면 요런 특질이 혹은 덕목이 발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신뢰와 불신의 첫 번째 위기를 극복을 하면 희망, 자기 인생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신자, 자율, 내가 할 거야. 우리가 한국 나이로 미운 3살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예요. 내가 할 거야. 자수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율과 수치 의심 그리고 의지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지지지 외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지지지지 소녀시대 노래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3단계인 학령 전기고요. 얘는 주도성대, 죄의식대, 목적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자, 3단계 학령 전기 학교 가기 전이면 유아기가 되는 거고요. 주도성대, 죄의식대, 목적의식 혹은 목표의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애들 학교 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시기를 아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기를 에릭슨은 학령기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또 여여여여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학령기, 근면, 열등, 능력의 공통은 다 여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면, 열등, 능력 이렇게 한 큐에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니까 정체예요. 정하고 청 발음이 비슷하고 칠시 바로 이어지죠.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확립하지 못하는 걸 혼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체감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정체감, 정체성 번역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체감이라고 써놨지만 청소년기는 정체성, 성이니까 성실 이렇게 외우세요. 청소년은 정체성, 그 다음에 성실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청년기입니다. 대학생 시기를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는 친구 사랑으로 외우세요. 친구 사랑 이것을 친고 사랑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계 성인기 혹은 중년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는요. 예예요. 그래서 생산, 침체 그리고 배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가 들어가는데 이 배려의 영어로 케어예요. 케어를 우리는 요즘 돌봄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려라고도 나오고 돌봄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 8단계 노년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완성을 하는 거죠. 자통합 혹은 자통합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았어. 그럴 때 마지막에 느끼는 마음은 절망인 거죠. 요 둘에서 기본으로 이제 잘 극복을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은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통합대, 절망대, 지혜 이 노년기도 지지지로 이어진다라는 거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아들러의 개인심리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들 암기 팁이 있습니다. 아들 너 개 열등해. 창조적인 관심이 필요해 이렇게 배웠는데 아들 너 개 열등입니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 이론이고요. 열등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외에 창조적인 자기, 사회적 관심 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기본으로 아들러의 인간관을 보시면은요. 자, 인간관이 되게 좋아요. 능동적이다, 창조할 수 있다, 사회적이다, 통합적이다, 목표 지향적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칙칙한 비합리적이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건 프로이드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외의 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는요. 우리의 과거가 지금 현재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과거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으로 아들러의 인간관은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우리들을 결정한다기보다는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받아들이는가가 나에게 영향을 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조건보다 뭐가 중요하다?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발달 단계를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들 개 열등 창조적 관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열등감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채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채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은 더 나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한다, 추구를 한다, 동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월의 목표, 더 나아지는 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부정적인 거라면 나만 나아지면 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만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 해치거나 혹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혹은 사회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우월을 추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우월은 막 명확하게 확증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그래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 그게 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가상적 목표라고 얘기를 했고요. 창조적인 관심이 필요해서 창조적인 사회적 관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의 삶은 그냥 고정된 주어진 대로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날이 새로 나를 채워가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대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창조적 자기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택한다. 내가 창조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월에 대한 추구가 긍정적인 측면 혹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때 이것을 사회적 관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사람과 내가 함께 나아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들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의 가장 큰 지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러는요. 그 사람의 증상을 경감하는 프로이트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생활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 양식은 어린 시절 가정 경험을 통해서 주로 형성이 되고요. 근본적인 틀이 어린 시절에 근본적인 틀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활 양식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회적 관심이에요. 사회적 관심이 큰 유형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관심도 크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액션으로 보이는 수준도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사회적 관심이 다 낮은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활동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활동 수준이 높고 활동 수준이 중간, 활동 수준이 낮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 수준이 그러니까 다 낮은데 사회적 관심은 낮은데 근데 활동 수준이 높은 건 남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게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스타일이죠. 근데 획득형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피형은요, 그냥 사회적 관계 자체가 두려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본으로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출생 순위가 인간의 성격 형성에 혹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시험 문제에서 한 4번 정도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러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가고요. 자, 이번에는 융의 분석 심리 이론으로 갈게요. 자, 암기 팁 있습니다. 발음으로 기억하세요.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고요. 중년기 발달을 강조합니다. 융, 분, 중, 입모양이 비슷해요. 그걸로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융은 분석 심리 이론이다. 시험 문제 2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융도 무의식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근데 프로이트하고 차이가 있어요. 기본으로 프로이트는 뭐만 강조하냐면 과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융은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망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전생애가 아니라
청소년기까지의 발달을 구함 남자쌤이라고 외우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프로이드 애용해서 에릭슨하고 융은 전생의 발달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프로이드는 과거가 지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프로이트는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리비도는 성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융은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웬성? 이래서 리비도 개념을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으로 중년기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까 프로이드는 과거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 즉 중년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중년기야말로 진짜 나를 실현할 수 있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으로 결국 인간의 그 성격 발달의 궁극적인 지점은 진짜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나를 실현하려면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진짜 나를 알아가는 것을 개성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건 진짜 나 자기를 알고 그리고 그 자기를 실현하는 건데 그 개성화와 자기 실현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다? 중년기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년기 발달을 강조한 학자는 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유형 구분 있는데요. 이거는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MBTI 아시잖아요. 마이어스 브릭스가 만든 타이폴로지 인벤토리 해갖고 성격 유형론이죠. 자, 근데 이 마이어스 브릭스가 MBTI를 개발할 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융의 성격 유형론이라는 책인데요. 자, 융인 그 책에서 자아의 태도를 내향과 외향으로 자아의 정신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로 구분을 했다라는 건 2 곱하기 4예요. 이게 2개고 이게 4개잖아요. 그렇게 해서 8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마이어스 브릭스가 MBTI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신 기능 중에서도 사고와 감정 기능, 그다음에 감각과 직관 기능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가 MBTI에서 T냐, 그다음에 F냐로 얘기하고 감각과 직관은 S냐, N이냐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T냐, F냐는 사고와 감정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하니까 이러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게 이제 T와 F의 영역이라면 감각이냐 직관은 판단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이는가, 색깔, 머리 길이, 그 사람이 입은 옷 이런 게 먼저 보이면 감각인 거고 그 사람의 느낌 이런 게 먼저 보이면 직관인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각되는가, 인식되는가의 문제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합리적 사감 해갖고 합리적인 기능은 사고, 감각, 감정이 되는 거고요. 비합리적인 직감 해가지고 비합리적인 기능은 직관이에요. 직관과 감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감정도 있고 감각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요거 직관, 감각 해가지고 기억 있잖아요. 이걸로 감각 해갖고 둘 다 약간 발음이 비슷하다는 걸로 기억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MBTI를 많이 해보셔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융 이론의 기본적인 키워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은 프로이드하고 다르게 인간의 정신을요.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자, 프로이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의식되기 전 단계, 전 의식을 넣었잖아요. 융은 그걸 넣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의식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집단 무의식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무의식이라는 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과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과거가 만든 그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제 나의 과거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람마다 다른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사람마다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컴플렉스도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개인적인 컴플렉스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류 모두예요. 인류 공통.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 전체 집단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보편적인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공통이에요. 공통의 경험에서 비롯됐고 그래서 이 내용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무의식은 다양한 컴플렉스로 구성이 된다면 집단 무의식은 뭐죠? 원형이에요. 원형은 뭐죠? 사람마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무언가, 이것을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는요, 자아가 쓰는 가면이에요. 뭐에 맞춰서?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을 때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 다 다르죠. 그렇죠? 사회적 장면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부응하는 가면을 그때그때 누가? 자아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적응을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맞는 가면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외부에 적응해서 생긴 기능 컴플렉스다라고 시험 문제에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부에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내가 무의식 쪽에 꽁꽁 감춰놓고 싶은 내 모습이 있죠. 자, 무의식 쪽에 꽁꽁 감춰놓고 싶은 내 모습, 좋은 모습일까요? 주로는 동물적이고 괴물 같은 모습이에요. 되게 부정적이고 어둡고 사악한 모습, 이거 들킬까봐 무의식에 꽁꽁 숨겨놓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그런 음영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성격 발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실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정신세계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의식 세계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모르고 있으니까 무의식이잖아요. 그렇지만 무의식도 나죠. 이 무의식도 나거든요. 이게 전체 셀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내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내 무의식까지도 알아감으로써 그 전체적인 것, 이것을 성격 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자기라고 얘기를 하고 개성화, 그러니까 진짜 나를 깨닫는 개성화, 그리고 자기 실현은 언제다? 중년기 이후에 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기 말고 에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훨씬 넓은 건 무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의식세계의 중심, 이것을 의식세계, 의식을 다스리고 있는 애가 자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셀프는 이 전체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마 아니무스가 나왔습니다. 기본으로 융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양성성 모두 존재하지만 근데 이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에 반대되는 성성을 주로는 무의식에 눌러놓는다는 거예요. 왜? 남자가 남자다워야, 여자가 여자다워야 이 사회가 보통 그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의 남성성이나 남성의 여성성을 무의식에 숨겨놓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숨겨놓은 마음속의 여성, 남성 속의 여성의 이름이 아니마가 되는 거고요. 여성이 숨겨놓은 자신 마음속에 남성의 이름이 아니무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반대로 뒤집어서 오답을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아니무스 나오면 남자, 어떤 남자? 여성 안에 무의식적인 남자, 이런 식으로 외우기를 바랍니다. 아까 리비도 성적인 욕망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개성과 자기 실현은 아까 얘기했고 둘 다 중년기에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신 역동 이론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다음 이제 행동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에는 대표적으로 파블로프와 스키너와 반두라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분이에요. 반두라입니다. 그 다음이 스키너예요. 파블로프는 출제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라고 얘기해요. 이때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조건 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는 걸 조건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 혹은 대리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 팁입니다. 호식이 치킨 2마리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더블로 고! 두 마리 시키자는 거죠. 더블로 고! 어서 시키죠?
아우 난 반대. 자,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예요. 어서 시키죠? 스캐너는 조작적 조건화예요. 어우 나 너무 많아. 나 반대. 반도라는 대리적 조건화예요. 빨리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의 기법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실천 기술론에서 행동 수정 모델 혹은 인지 행동 모델에서도 나오거든요. 자, 이 타이틀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행동주의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2개를 얘기해봐 이러면 우리는 정신, 인지 이런 거 아니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둘 테야. 그러면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환경의 결정력을 강조한다. 환경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은 학습의 결과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환경 자극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다. 새롭게 학습시켜서 행동을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따블로고 해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혹은 반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요. 자, 기본으로 얘는요. 중립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립 자극이 조건 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을 유발한다. 여기서 이제 이 반응은 조건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중립 자극은요. 실제 반응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반응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종소리하고 침이 고이는 거 타액 분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타액 분비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반응 행동이 되는 거예요. 종소리는 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극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관이 없다 해서 중립 자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파블로프는요. 자, 종소리 듣고 걔가 타액 분비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딸랑딸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타액 분비를 그냥 무조건 시키는 학습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하는 이걸 무조건 자극이라고 해요. 조건화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되는 거. 이게 뭐죠? 음식이에요. 배고플 때 음식은 침이 고이게 만들거든요. 이거 뭐죠? 무조건 학습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그걸 유발하는 자극이죠. 이 음식 은 타액 분비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뭘 먼저 하는 거냐면 종소리를 들려준 후 바로 음식을 주는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소리만 들려도 음식을 아직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액을 분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가 뭐가 되는 거죠? 조건화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중립 자극이 아니라 타액을 분비시켰으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 조건화를 통해서 조건화 과정을 통해서 타액 분비를 시켰으니까 얘는 조건 자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식에 대해서가 아니라 종소리에 대해서 타액 분비를 하는 걸 조건화되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조건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무조건 자극과 중립 자극을 반복 결합시키면 나중에 중립 자극이 뭐가 돼서 조건 자극이 돼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파블로프의 핵심 이야기예요. 학습 원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은 사실 굉장히 희박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서 시키조 해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너는요. 인간의 행동을 2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사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무릎을 두드리면 다리가 휙 튀는 거,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을 반응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조작적 행동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숙제를 하는 행동, 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근데 파블로프의 아까 그 실험에서 개가 종소리에 타액을 분비한 게 침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는데 종소리가 들렸으니 내가 이번엔 침을 흘려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종소리에 내가 침이 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에는 반응적 행동을 조건화시킨 원리다 해서 그거를 아까 이제 고전적 조건화라고도 얘기하지만 반응적 행동을 조건화시켰다 해서 얘를 반응적 조건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파블로프가 이미 이거는 했으니까 그럼 틈새 공략 나는 이거 해야지 해서 나는 조작적
조작적 행동을 조건화시키는 원리를 얘기하겠다 해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인간은요, 철저히 인간의 행동은 통제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적인 충동을 강조하는 건 프로이트죠. 우리는 외적인 환경 자극을 강조하겠다. 중요한 건 환경이다. 어떤 환경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직후에 뒤따르는 결과가 좋으면 보상, 아니면 안 좋으면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상, 좋은 결과가 따르면 나는 그 행동을 더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뒤따라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강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쁜 결과가 뒤따라서 그 행동을 덜 하게 되었다면 처벌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보상이었냐 처벌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증가되거나 감소하는 게 기본 학습 원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통제되고 예측 가능하다. 자유의지를 경시했다라는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의 가장 핵심은 뭐다? 강화와 처벌이에요. 그러면 강화냐 처벌이냐의 핵심은 뭐예요? 결과, 행동에 뒤따르는 결과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서 강화가 되기도 하고 처벌이 됩니다. 강화는 그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요. 행동은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 그 행동을 더 하게 되죠? 좋은 결과가 뒤따를 때요. 좋은 결과. 자, 근데 그 좋은 결과에는 음식을 얻고 돈을 얻고 칭찬이나 보상과 승진과 점수를 얻는 것과 같이 좋은 게 나한테 오는 플러스 되는 좋은 결과도 있고요. 내가 막 약을 먹었더니 통증이 가라앉았어. 그 다음에 화해를 그 친구한테 미안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마음을 풀고 그 애가 갈등이 해결이 됐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갈등이 해결이 되었어. 그 다음에 두통이 사라졌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라졌어. 이런 것들은 뭐죠? 예, 나쁜 게 사라지는,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게 오는 건 플러스다 해서 정적, 그 다음에 나쁜 게 사라지는 거는 마이너스다 해서 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통약을 먹었더니 두통이 사라졌어요. 나쁜 게 사라졌어요. 좋죠? 그러면 강화해요. 좋으면 강화해요. 왜 좋아요? 두통이 사라져서 좋아요. 이거는 부적 강화가 되는 거죠. 자, 흰쥐가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나와요. 먹이가 나와서 좋죠. 강화입니다. 왜 좋아요? 먹이가 플러스 돼서 이건 정적 강화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벌도요. 나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플러스,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나쁜 결과는 뭐죠? 막 잔소리를 듣고 체벌을 듣고 막 심부름을 해야 되고 막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내가 다 독박 쓰고 이런 것들은 나쁜 게 플러스 돼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정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 용돈을 마이너스 압수당하고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게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부적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 강화냐 부적 강화냐 둘 다 강화인데 이 그림으로 표현을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강화를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보상을 줘야 되는 거죠. 강화를 시키려면.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주면 될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강화 계획과 강화 스케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 반응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건 강화예요. 어떻게 보상을 주어서 행동을 증가를 시킬까에 대한 스케줄의 유형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자. 이걸 연속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할 때마다 주는 건 보상이 없어지면 금방 시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속어가 빨리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혹은 반응률이 떨어진다, 반응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 빨리 없어지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보상을 주기보다는 조금 텀을 주고 보상을 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간헐적 강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간헐적 강화 계획에서도 비율이 기준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간격이 기준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간격부터 얘기를 하면요. 간격은 시간 간격으로 외우세요. 시간 간격이에요.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하루에 2번 이런 것들은요. 다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을 그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간격이에요. 그런데 매달 25일,
매주 토요일 아침 3시간마다 이렇게 간격 자체를 동일하게 만들면 고정 간격이 되는 거고 뭐 하루에 2번 간식을 주겠지만 주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의 평균은 있지만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이건 가변 혹은 변수 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으로 내가 얼마만큼을 했는가요? 행위의 양 혹은 행위의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가 나에게 100개의 물건을 납품을 한다면 그때 내가 너한테 보상을 줄게. 그러면은요. 100일이 가든 1000일이 가든 시간이 간다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100개를 납품해야 받는 거예요. 네가 3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3권의 책을 독서하면 내가 뭘 줄게. 1000년이 가도 책 안 읽으면 보상 못 받습니다. 이거는 시간 간격이 아니라 비율이에요. 뭘 해야 보상을 받아요. 이게 비율인데요. 그것도 딱 3권마다 100개마다로 고정을 하면 고정 비율이 되는 거고 책의 예를 들어 두께라든지 난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뭐는 같지만 평균은 대략 3권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면 가변 비비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주요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하에서는 강화, 처벌, 그리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 다음에 정적 처벌, 부적 처벌, 그리고 강화 계획, 그리고 연속적, 간헐적에는 비율과 간격이 있는데 각각 고정 가변이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외에 행동 조성이라고도 하고 이게 실천 기술론에서는 그러니까 실천론 실천 기술론에서는 행동 형성으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과목마다 번역이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얘를 행동 형성이라고 기술론 2교시 시험 문제에서는 낸다라고 알아주십시오. 한 번에 배우기 복잡한 행동은 점진적으로 혹은 단계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거예요. 어머 잘했어.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볼까? 어머 잘했어.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보자. 어머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완성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시작은 좀 단순한 거에서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거한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강화를 주지 않으면 아까 제가 소거를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연속적 강화는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빨리 시들어요. 이걸 소거가 빨리 된다. 혹은 반응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강화를 주지 않아 그 행동이 시들해지는 거,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소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별 자극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학습은 기본으로 어떤 보상이 따라야지 학습, 보상이나 이제 처벌이 따르는 거잖아요. 보상이 되면 강화, 처벌이 되면 처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행동 뒤에 둘 중 뭐가 뒤따를 건지 이걸 알아차리게 만드는 단서, 이것을 우리가 변별 자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장난을 치다가 엄마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보면 나 이제 혼났다. 엄마가 처벌할 거라는 걸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알아차리잖아요. 이때 엄마의 표정은 내 행동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만드는 변별 자극으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화물, 즉 보상을 줘야 되는데요. 1차적 강화물은요. 사회적인 학습, 사회적 경험 없이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좋은 거예요. 졸릴 때 잠자면 좋죠. 배고플 때 음식 먹으면 좋죠. 숨 막힐 때 신선한 공기 마시면 좋죠. 이런 것들이 1차적 강화물이고요. 2차적 강화물은 사회적 경험과 관계와 학습 속에서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거. 특히 이제 돈 맛을 아는 건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죠. 그 다음에 미소, 칭찬, 점수, 승진 이런 것들도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니까 2차 강화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요.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예요. 반두라의 대리적 조건화는 사회학습이라고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 대리적 조건화보다는 사회학습 이론이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반대라고 외우기도 하고 반사 이렇게 외우기도 하세요. 사회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파블로프하고 스키너의 공통점은요. 둘 다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이 인간을 결정한다. 환경 결정론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이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유의지를 좀 무시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반두라는요. 우리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뭐가 있어요? 우리도 생각하는 능력, 즉 인지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우러러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저 행동 좋다. 나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행동을 나는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강화를 받는 행동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우리가 관찰하고 타인을 관찰하고 배운다 해서 관찰학습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이 칭찬을 받았지 내가 직접 칭찬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적으로 보상을 받았다. 대리적인 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모방 혹은 모델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엄청 혼을 내요. 막 비난을 해요. 난 저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회적인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남이 칭찬받는 거를 보고 나도 해야지. 남이 혼나는 걸 보고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호 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은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환경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지 능력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통제할 수 있는 혹은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자효능감 혹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인지 혹은 신념, 기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적 내가 직접 보상이나 처벌을 받지 않아도 내가 조건화될 수 있다. 학습이 될 수 있고 타인을 관찰하면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지가 중요하다. 모방과 모델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보상을 받는 걸 보고 배울 수도 있지만 내가 괜찮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에게 보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개념을 자기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강화물을 주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걸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관찰학습의 과정 있습니다. 자, 여기 주기운동이라고 주기적으로 운동해요 해서 주기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사람이 뭘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보상을 주는가 잘 봐야 합니다. 저렇게 한다는 거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나도 기억하고 있는 걸 플레이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걸 운동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 앞으로도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 동기화가 된다는 거죠. 주기운동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강화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그 행동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효능감 혹은 자기효능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있는 건 실제 내가 해서 성공을 하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자기효능감의 직접적 성취 혹은 성취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적 경험은 아까 내가 직접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해내는 걸 내가 보고 배우는 것을 대리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적 설득은요.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야, 너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정서적 각성은 쉽게 말하면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슈퍼맨!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슈퍼맨 그려놨습니다. 자, 모델링은요. 앞에 관찰학습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관찰학습하고 같은 얘기지만 모델링, 모방도 알아두시라는 이야기고요. 자, 요 내용은 실전 기술론에서 나올 만한 얘기인데 여기서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